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한양 남부 어느 양반가 안채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녀 출신 첩을 데리고 남도로 떠났고 여인은 빈 방에서 남편의 짐 속에 숨겨진 비녀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 비녀의 주인은 첩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생전 처음으로 혼자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남편도 첩도 아닌 첩의 서방이 사는 산사였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중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태평성대라 불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그리 평온하지 못했지요. 양반가에서는 첩을 두는 일이 흔했고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 또한 잦았습니다. 한양 남부 중인과 양반가가 뒤섞여 사는 골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법은 엄하다 하나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비가 그친 뒤에도 골목 안쪽까지는 햇빛이 좀처럼 들지 않았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는 화목함이 아니라 위선이었고 정갈하게 쓸린 마당은 평화가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그 골목 깊숙한 곳에 윤참봉 댁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칠이 벗겨진 지 오래였고 담장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한때는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으나 대가 끊기고 재산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참봉 벼슬 하나의 의지에 겨우 체면을 유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집 안채에 윤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몰락한 사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친정 또한 대가 끊기고 재산이 줄었다를 제대로 된 양반가에 시집 보내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문벌은 떨어지지만 관직이라도 있는 윤참봉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혼인날 가마 안에서 윤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였지요. 혼인한 지 어언 10년이 넘었지만 윤 씨 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죄목이었지요. 시댁 어른들은 처음에는 기다려 주었으나 해가 갈수록 냉대가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윤 씨 부인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바늘이 꽂혔습니다. 윤 씨 부인은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로 기품이 느껴지는 여인이었지요. 이마는 넓고 맑았으며 눈매는 차분했습니다. 입술은 얇았으나 굳게 다물면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안채를 지키며 시댁 어른들을 섬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윤참봉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그녀를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안채에 들렀습니다. 형식적이나마 부부의 정을 나누려 했지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안채 문턱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참봉은 외직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벼슬 때문이려니 생각했지요. 윤 씨 부인은 남편이 떠날 때마다 정성껏 짐을 꾸려주었습니다. 옷가지를 개어넣고 약재를 챙기고 길에서 먹을 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짐만 받아 들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 씨 부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방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모른 척했습니다. 알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참봉이 기녀 출신의 젊은 여인 월선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요. 하지만 윤참봉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채를 마련하여 월선을 들였습니다. 월선은 20 남짓한 나이에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맑았지요.
말재주가 뛰어나고 노래와 춤에도 능했습니다. 가야금을 타면 새들도 날아와 앉을 정도였고 시를 읊으면 선비들도 감탄했습니다. 윤참봉은 그녀에게 푹 빠져 재산의 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월선을 위해 별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하고 마루에는 윤기 나는 나무를 깔았지요. 비단옷과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방에는 값비싼 병풍이 둘러쳐졌고 화장대에는 온갖 비녀와 놀이개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안채의 윤씨 부인에게는 점점 더 무관심해졌지요. 윤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을 뿐이었지요. 밥상을 차릴 때도 옷을 기울 때도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늙은 몸종 복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윤씨 부인이 시집 올 때부터 함께한 사람으로 모든 사정을 아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복례는 때때로 안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였지요. 하지만 윤씨 부인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었고 여름이 오면 연꽃이 피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치성을 드리고 끼니를 준비하고 바느질을 하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참봉이 외직 길에 오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도 지방의 어느 고을로 간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오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윤참봉은 안채에 들러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동안 집을 비울 것이오. 안채를 잘 지키시오. 윤씨 부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곧장 등을 돌렸지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아니, 돌아오기는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가 이상한 말을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마님, 참복나리께서 월선을 데리고 가셨다 하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네, 마님. 아침 일찍 수레에 짐을 싣고 떠나셨다 하옵니다. 짐은 얼마나 싸갔느냐? 수레 2대 분량이라 하옵니다. 큰 괴짝도 여러 개 실었다 하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갈 모양이로구나. 복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했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복례는 마님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무언가 반응을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례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윤씨 부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이 방은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 집이었을까? 감옥이었을까? 문득 남편의 방이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촛불을 들고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도 방은 이미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촛불을 높이 들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문갑에는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옷까지 대부분이 사라지고 몇 벌만 남아 있었지요. 아래 서랍을 열자 잡동사니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편지, 부러진 붓, 말라버린 먹.
그리고 구석에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꺼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뚜껑에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지요. 머리 부분에는 매화와 학이 어우러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했고 학의 깃털까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비녀를 촛불에 비춰보았습니다. 은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월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화려한 것을 좋아했지요. 금비녀에 옥을 박은 것, 산호와 진주로 장식한 것을 즐겨 꽂았습니다. 이런 소박한 은비녀는 월선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왜 남편의 방에 숨겨져 있었을까? 윤 씨 부인은 비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월선에게 남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녀를 손에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말입니다. 아침이 되자 윤 씨 부인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는 마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등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복례야, 네 마님. 월선에게 남편이 있었느냐? 복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마님, 그것을 어찌 아셨나이까? 아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있었느냐? 없었느냐? 복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마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복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다 하옵니다, 마님. 누구냐? 박노인이라 불리는 사내라 하옵니다. 나이 들어 혼인한 것이라 하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한양 북쪽 산자락 작은 산사 근처에 움막을 짓고 산다 하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어디 가시려 하옵니까? 그 사내를 만나러 갈 것이다. 복례는 깜짝 놀라 마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되옵니다, 마님. 양반과 부인께서 어찌 혼자 길을 나서시나이까. 더구나 남정네를 찾아가시다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이까. 이미 버림받은 몸인데 무슨 체면을 차리겠느냐. 마님,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야, 나는 10년 넘게 이 집에 갇혀 살았다. 한 번도 내 발로 대문 밖을 나서본 적이 없지. 시집 올 때 가마를 타고 왔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지요. 이제는 나가고 싶다. 내 발로 걷고 싶다. 복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복례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갓과 도포를 구해오겠나이다. 사내 행색으로 변장하시는 것이 나을 듯하옵니다. 고맙다. 복례야. 복례는 이웃집에서 갓과 도포를 빌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머리를 올리고 갓을 썼습니다. 도포를 입으니 제법 선비처럼 보였지요. 복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시면 곧장 돌아오시옵소서. 그리하마. 윤 씨 부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걷는 한양거리였습니다. 한양거리는 낯설고 시끄러웠습니다. 장사치들이 목청껏 물건을 팔았고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개들은 지저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했지요.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힐까봐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북쪽으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자 길이 넓어졌습니다. 성문을 지나 더 북쪽으로 올라갔지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산자락이 가까워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산사는 작고 허름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곳이 많았지요. 그래도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나무들은 정성껏 가꿔진 듯했습니다.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사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지만 윤 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질 듯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짚으로 이어져 있었고 벽은 나무와 흙으로 대충 만들어져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지요. 옷은 남루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윤 씨 부인은 갓을 벗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인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월선의 서방이 당신이요? 노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들어가도 되겠소?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 부인을 이런 누추한 곳에 들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눈빛을 보고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곳이오만 두 사람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낡은 돗자리 하나와 화롯불 그리고 질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곡식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앉으시오. 윤 씨 부인은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화롯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품에서 비녀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댁의 것이오? 노인은 비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더니 매화와 항문양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내 남편의 짐 속에 있었소.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지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월선에게 준 혼례 선물이었소. 혼례 선물? 그러하오. 제가 직접 은을 녹여 만들었소. 석 달이 걸렸소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본래 대장간 일을 했소. 농기구나 연장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하오나 월선을 위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었소. 그리하여 밤마다 매화와 학을 새겼소이다. 월선이 좋아하는 것들이었기에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월선과 정식으로 혼인했소? 그러하오. 비록 신부는 미천했으나
관청에 혼인 신고까지 마쳤소이다. 증거가 있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구석진 곳에 험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2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노비 해방 문서이고 이것이 혼인 신고 문서요입니다. 윤 씨 부인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춰 꼼꼼히 살폈지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인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소. 무슨 말씀이요? 해방 문서는 작년 3월이라 적혀 있는데 혼인 신고는 재작년 8월이오. 노비 신분으로는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데 말이오. 노인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몰랐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문서들이 거짓이란 말이오? 아니요. 거짓이 아니라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오.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 한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속았던 것이지요. 누가, 왜 그런 짓을?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일 것이오. 그날 밤 2사람은 함께 문서를 살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서의 인장은 진짜였지만 날짜 부분의 먹이 다른 부분보다 진했습니다. 나중에 덧쓴 흔적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문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부분의 먹이 번진 정도가 다르오. 원래 문서는 재작년에 작성되었는데 날짜만 작년으로 고친 것이오. 그렇다면 제 혼인은 정당했단 말이오? 그러하오. 당신은 정식으로 양인이 되었고 정식으로 혼인했소. 하지만 누군가 문서를 조작하여 당신을 다시 노비로 만들려 한 것이오. 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오나 부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이까? 저는 천한 놈이고 상대는 양반나리옵니다. 아무리 문서가 있다 한들 윤 씨 부인이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은 신분보다 문서를 먼저 보오. 증거가 있다면 싸울 수 있소.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도우려 하시나이까? 저는 부인께 아무것도 아니지 않소이까? 윤 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싫소. 하오나 더 싫은 것은 혼자만 버림받는 것이오. 당신도 버림받았고 나도 버림받았소. 그렇다면 함께 맞서야 하지 않겠소. 노인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여인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것이었지요. 남편이 저지른 잘못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그리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처럼 당한 이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2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왜 이곳에 왔을까? 정말 정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노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을 잃고 난 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는 것이 어떠하시오? 한양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늦었소.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노인은 돗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2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새들의 지저김에 윤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움막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 씨 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노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구려. 예,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노인은 물을 떠서 윤 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맑고 시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얼굴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월선이 떠날 때 아무 말도 없었소? 없었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뿐이오. 짐은 챙겼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소. 옷 한 벌, 신 한 켤레도 남겨두고 갔소이다. 윤 씨 부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짐도 없이 떠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소? 작년 가을이었소. 추석이 지나고 열흘쯤 되었을 때였소이다. 윤 씨 부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가을, 그때가 바로 윤참봉이 월선을 처음 집에 데려온 때였습니다. 당신은 월선을 찾으러 가지 않았소? 갔소이다. 한양 곳곳을 찾아다녔소. 하오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하더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소문을 들었소이다. 월선이 양반나리의 첩이 되었다는 소문을 말이오. 처음에는 믿지 않았소. 월선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소이다. 하오나, 직접 확인하러 갔소이다. 윤참봉 댁 앞까지 갔소. 그리고 보았소이다. 월선이 비단 옷을 입고 기쁜 듯 웃으며 별채에서 나오는 모습을 말이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지요. 윤 씨 부인은 노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오. 아니오, 부인. 부인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오. 그날 윤 씨 부인은 움막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관청에 이 일을 알릴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부인, 저는 두렵소. 양반 나리를 거스르는 것이 말이오. 그렇다면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길을 열겠소. 윤 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복례가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괜찮다. 그보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문서들이 어디 있느냐?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나이다. 꺼내 오너라. 복례가 가져온 문서 중에는 혼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자신의 혼인 문서와 박노인의 문서를 비교했지요. 인장의 모양과 크기를 살폈습니다. 먹의 농도도 확인했습니다. 비교 결과 명확했습니다. 박노인의 문서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복례, 관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마님의 친정 오라버님께서 호조에 계시옵니다. 오라버님께 정가를 보내거라. 내가 뵙고 싶다고 말이다. 며칠 후 윤 씨 부인은 친정 오라버니를 만났습니다. 오라버니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청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만남은 한양의 작은 주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오라버니를 기다렸지요. 오라버니가 들어서자 그녀는 일어나 깊이 절했습니다. 오라버님, 무슨 일이냐, 동생아. 급히 보자 하니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느냐? 윤 씨 부인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월선을 첩으로 들인 것, 월선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것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문서를 살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봉의 벼슬을 빼앗아도 모자랄 일이로구나. 오라버님, 저를 도와주시겠나이까? 오라버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누이야, 이 일을 밝히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남편을 고발한 부인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니 이미 버림받은 몸인데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친정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딸이 남편을 고발했다 하여 집안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니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님, 제가 바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옵니다. 정의이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옵니다. 오라버니는 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동생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관청의 문서를 확인해 보마. 지일이 걸릴 것이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님. 그날 이후 윤 씨 부인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참봉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었죠. 관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윤참봉은 안채로 들어서더니 윤 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관청에 나를 고발했다지? 윤 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발한 것이 아니오.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오. 사실?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것이오? 월선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 말이오. 윤참봉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윤 씨 부인을 때리려 했지요. 하지만 복례가 가로막았습니다. 나리, 진정하시옵소서. 비켜라. 이 여편네가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윤참봉은 복례를 밀쳐냈습니다. 복례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지요. 윤 씨 부인이 복례에게 달려갔습니다. 복례야, 괜찮사옵니다, 마님. 윤참봉은 두 여인을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것이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오. 아무것도. 나는 안다. 당신이 박노인의 문서를 조작하여 월선을 빼앗았다는 것을. 그것이 법을 어긴 일이라는 것을 말이오. 윤참봉은 비웃었습니다. 법? 천한 놈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무슨 죄요? 오히려 그 여자에게 더 나은 삶을 준 것이 아니오? 윤 씨 부인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변했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소.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별채에 갇혔습니다. 윤참봉은 그녀를 가두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지요. 복례마저 쫓아냈습니다. 복례는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님, 마님. 복례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어둡고 좁은 방에 홀로 갇혔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밥과 물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라버니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복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 복례요입니다. 복례야, 어찌 된 일이냐? 박노인께서 관청에 나가셨다 하옵니다. 마님께서 갇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신 것이옵니다. 윤 씨 부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노인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오라버님은 어찌 되셨느냐? 호조나리께서 친히 문서를 확인하시고 관청에 보고하셨다 하옵니다. 곧 나졸들이 이곳에 오실 것이옵니다. 고맙다. 복례야. 마님, 조금만 더 견디시옵소서. 과연 다음 날 아침
관청의 나졸들이 윤참봉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곧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참봉을 잡아라. 나졸들은 윤참봉을 결박했습니다. 윤참봉은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월선도 체포되었지요. 그리고 윤씨 부인을 별채에서 꺼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칠 만에 햇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복내가 달려와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나이까? 괜찮다. 복내야. 며칠 후 한양의 큰 장터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관청의 나리가 높은 곳에 앉아 사건을 다스렸습니다. 윤참봉, 그대는 박노인의 아내를 빼앗고 문서를 조작한 죄로 이 자리에 섰느니라. 할 말이 있느냐? 윤참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은 저를 따라 나선 것이옵니다.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의 날짜가 다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관청의 서기가 두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원본이었고 하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이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관청의 문서와 대조한 결과 내가 조작한 것이 명백하니라.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윤참봉을 손가락질했지요. 그때 월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노인의 아내가 맞사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윤참봉께서 저를 협박하셨사옵니다. 남편의 노비 문서를 다시 만들어 종으로 만들겠다 하셨사옵니다. 저는 두려워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월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관청의 나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참봉은 문서를 조작하고 타인의 아내를 빼앗은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곤장 50대에 처하노라. 또한 재산의 절반을 박노인에게 배상하도록 하라. 월선은 본래의 남편에게 돌려보내고 윤씨 부인에게는 이혼의 권리를 부여하노라. 장터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례가 윤씨 부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님, 월선이 박노인과 함께 떠나지 않았다 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월선이 박노인을 다시 버렸다 하옵니다. 배상받은 재산을 챙겨 혼자 어디론가 떠났다 하옵니다. 윤씨 부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마님, 월선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다. 윤참봉을 이용해 재산을 모으고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 복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노인은 어찌 되었나이까? 다시 혼자가 되었겠지. 윤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월선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지요. 며칠 후 윤씨 부인은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산사 근처의 움막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노인은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노인은 윤씨 부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부인, 월선이 떠났다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재산을 챙겨 떠났소이다. 미안하오. 아니오, 부인. 부인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이다. 무엇을요? 월선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오. 하오나 그래도 함께 있고 싶었소이다. 그것이 제 욕심이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새가 울었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앞으로 어찌하실 작정이시오? 모르겠소. 배상받은 재산으로 작은 집이라도 구해볼까 하오. 좋은 생각이오. 노인은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하실 작정이시오? 나는 이혼할 것이오. 그리고 혼자 살 것이오. 외롭지 않으시겠소? 외로움은 이미 익숙하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인연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윤 씨 부인은 안채를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양의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복내가 함께 따라 나섰지요. 작은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양반 부인으로 살 때보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복내가 물었습니다. 마님, 후회하지 않으시나이까? 무엇을 말이냐? 편안한 안채를 떠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건 말이옵니다. 윤 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복내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복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의 이야기는 한양에 널리 퍼졌습니다. 남편을 고발하고 스스로 걸어 나온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칭송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열녀의 도리를 어겼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용기 있는 여인이라며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지요. 은비녀는 언제나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매화와 학이 새겨진 그 비녀는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표였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물건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장터에 나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대장간을 차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노인은 윤 씨 부인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부인, 오랜만이오. 잘 지내셨소? 그럭저럭 살고 있소이다. 부인께서는? 나도 그럭저럭이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때 부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 살았을 것이오. 고맙소. 나도 고맙소. 노인장.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안채에 갇혀 있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은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빛이 조금 바랬지만 매화와 학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를 얻었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동료를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 씨 부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주저앉지 않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숨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고 여인의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과 박노인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침묵 속에서도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법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그날도 은비녀를 꽂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마님, 행복하신가이까? 윤 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복례야. 행복은 화려한 안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있는 것이더구나.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석양이 한양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학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고하게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학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학처럼 자신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복례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집에 가시지요. 그래, 가자꾸나. 두 여인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은비녀를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날고 있었습니다. 학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지요. 높이, 더 높이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는 한양이 보였습니다. 골목과 집들, 사람들의 삶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